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옛 이름이 될 청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조선 총독의 관저들을 보게 되면 이 남산에 있었던 총독관저와 용산 총독관저 두 군데가 함께 운영이 되어 왔었고요. 1939년도에 오게 되면 현재 청와대 자리의 경무대 총독관저가 새로 신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남선 외성대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가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용산 조선 총독 관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별개로 여러분들 1926년도에 완공이 된 것이 지금 경복궁 광화문 변 지역에 자리 잡았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이들은 1939년도에 조선 총독 관저를 바로 이 경복궁 후원 지역에다가 건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조선 총독부는 자신들의 식민 통치 업적을 자랑하고 위해서 1915년에 조선 물산 공진회를 이 경복궁에서 주최를 했었고요. 다시 한번 1929년도에 조선 박람회를 열게 됩니다. 50일 동안 이 경복궁에서 개최되면서 이 두 박람회 과정 속에서 경복궁은 완전히 훼손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조선 박람회가 끝나고 난 뒤에 한동안 이렇게 공터로서 공원으로 남아 있었던 후원 자리에 바로 1939년도에 조선 총독 관사를 짓게 되는 것이죠. 1915년 당시에 경복궁 내에서 운영이 되었었던 조선 물산 공진회라는 제목의 박람회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시장들이 곳에 만들어지면서 이 경복궁 내의 전각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29년도에 조선 박람회 모습이 되겠습니다. 백악산 아래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경복궁의 이 후원 부분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많은 건물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문이었던 신문문 밖에 바로 이런 용문당, 용무당부터 시작해서 경농제와 같은 이런 건물들이 쭉 있어 왔었던 것이고요. 1910년경만 하더라도 용문당과 용무당이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조선 박람회가 벌어지게 되었을 때는 이미 다 그런 것들 건물들은 해체가 돼 버리고 이렇게 전시장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선 박람회 당시에 백악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경복궁 일대를 내려다본 사진 엽서가 되겠습니다. 자, 광화문이 멀리 보이고 있고요. 그 광화문이 지금 우리가 남쪽에 있어야 되는데 광화문이 이렇게 동쪽으로 옮겨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 근정전 경회로 등은 보이지만 이 후면 부분에 신문문 북쪽 지역까지 다 이렇게 박람회장들이 연출이 되게 되면서 이곳에 있었던 건물들은 사라졌고 옛 경무대 구역이었던 이 왼쪽 구역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오른쪽에는 당시 총독부의 관사촌이었던 경농제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39년도에 신축이 되게 된 경무대 총독 관저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재현한 것을 확인해 보게 되면 자, 서양식 건축 구조로 되어 있지만 지붕 자재를 이렇게 청기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창덕궁 선정전이 청기화를 올린 그 유일한 예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지붕재를 이들이 사용함으로써 총독 관저의 권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당시에 사용했었던 바로 이런 청기화는 새로 제작됐던 것이 아니라 정읍에 있었던 보천교의 성전이었던 11전과 부속 건물에서 사용되었었던 바로 이러한 청기화들을 가져다가 사용했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보천교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종교가 될 텐데요. 이 1920, 30년만 하더라도 동학과 견줄만한 천도교와 견줄 만큼 600만 신자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위세가 컸었던 종교가 민족 종교가 되겠고요. 특히 이 보천교는 임시정부를 비롯한 민족 지도자들의
하나의 비밀 자금원이 될 정도로 독립자금을 후원했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 명의 신앙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2천만 동포 중에 600만이라는 건 대단한 교세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각 독립단체에 이런 자금을 제공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일본 경찰의 이러한 감시 시찰 대상 속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당시의 천도교고, 흑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보천교라는 걸 통해서 당시의 위세가 어떠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김자준 장군에게도 군자금 2만 원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이런 곳곳에 독립자금을 줬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백범 김구 선생이 귀국을 했을 때 김포공항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정읍 보천교에 많은 빚을 졌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승만이 정읍을 직접 방문했었던 것도 이러한 독립자금을 받았었던 것이 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던 이 보천교는 이런 독립 지원을 했던 것 때문에 결국 일본 경찰들의 큰 탄압을 받게 되었고, 결국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이 11전 본전에 쓰여졌던 목재는 오늘날의 조계사 건물로 목재로 사용이 되게 되었고, 한편 이 11전의 청기와는 총독관저로 이렇게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옛사진의 모습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광복을 맞이하고 난 뒤에도 미군전 장관인 하지의 관사로 총독관서가 사용이 돼 오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인계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이 되게 되면서 원래의 옛 이름이었던 경무대를 되찾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무대에서 내린 전교를 새긴 현판, 이 고종이 내린 현판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편에 이 보시는 것처럼 상어 경무대 명 영의정 이렇게 명을 내렸다. 어디서? 경무대에서 라고 하는 현판을 통해서 이곳이 예전부터 사용되었었던 명칭이 경무대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지도 속에서도 지금 청와대 자리가 경무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던 것이 독재 체제를 아파하는 소위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자 이런 독재의 상징이었던 이런 경무대를 대신해서 윤보선 대통령은 경무대 대신 청와대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1년도에 윤보선 대통령이 직접 필체로 쓴 청와대라고 하는 소위 새로운 이름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1922년, 62년 당시 청와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80년대 후반까지 이렇게 쭉 유지되어 오다가 자, 일제 잔재를 없앤다고 하는 취지에서 1993년도에 일제 총독 관저 자체를 철거해 버리게 되고 새로운 이렇게 청와대가 관저가 마련이 되게 되어서 오늘의 모습으로 이어져 오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노태우 대통령 이후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랬던 청와대가 이제는 새로운 관저가 마련이 되게 됨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제는 청와대라고 하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명칭은 이제 곧 옛 이름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옛 이름이 될 청와대라는 제목으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